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식물을 새 화분에 옮겨 심고 나서 정성껏 물을 흠뻑 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며칠 뒤 오히려 잎이 더 축 처지고 뿌리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며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골농부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식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식물을 새로운 화분에 심고 나서 가장 먼저 물을 흠뻑 주는 행동. 사실 그것이 갓 심어진 식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이 이미 상처 입은 뿌리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이나 약상자 안에 이미 잠들어 있는 아주 흔한 재료 2가지만 있으면 죽어가는 식물도 기적처럼 살려낼 수 있고 새로 심은 식물의 뿌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단돈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장비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식물을 키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식물 살리기 비법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다 보면 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식물을 새로 심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비법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새로운 흙이나 화분으로 옮겨 심는 과정을 분갈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이사는 설레는 일이지만 식물에게 이사는 말 그대로 생사를 오가는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흙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식물은 단순히 뿌리털 몇 개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뿌리 주변에 정성스럽게 구축해온 수억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 군락, 즉 뿌리 미생물 생태계 전체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미생물들은 식물의 면역을 지키고 영양분을 분해해 뿌리에 전달해주는 보이지 않는 군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군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마트나 화원에서 돈을 주고 사는 포대흙, 즉 배양토는 대부분 고온에서 살균 처리된 제품입니다. 잡초, 씨앗이나 해충은 없지만 동시에 식물의 뿌리 정착을 도와줄 유익한 미생물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생물학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는 낯선 무균실에 홀로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뿌리는 물도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돗물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물로 식물에 물을 줄 경우 뿌리의 영양분 흡수 능력이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대도시 수돗물에는 클로라민이라는 살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염소는 물을 하루 이틀 받아두면 어느 정도 날아가지만 클로라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분은 물속에 안정적으로 남아있다가 흙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애써 키우려는 유익한 미생물들을 서서히 죽여버립니다. 매번 수돗물을 줄 때마다 흙속 생태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비료를 듬뿍 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식물을 더 빠르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분갈이 직후의 식물 뿌리는 수술을 막 마친 환자의 상처 부위와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농도 화학 비료를 주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식물 내부의 수분이 흙 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뿌리는 검게 타들어가며 화상을 입고 썩기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 비료장애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분갈이 후 식물이 갑자기 죽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막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식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양의 강요가 아니라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 안에 있는 활성 건조 이스트와 설탕입니다. 빵을 부풀릴 때 쓰는 그 이스트가 맞습니다. 황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깐만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스트는 단순한 가루가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단세포 미생물입니다. 최근 유기농업 연구 분야에서는 이스트를 바이오스티뮬런트, 즉 생물학적 자극제로 분류하고 그 효과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 하나가 죽어있는 화분 흙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효과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트는 흙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들은 상처 입은 뿌리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서 비싸게 팔리는 식물 활력제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 B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부엌에 있는 이스트 한 봉지로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스트는 식물의 세포 분열을 돕는 천연 성장 호르몬인 인도라세트산, 지베렐린, 사이토키닌을 스스로 생산합니다. 셋째, 이스트는 흙 속에 고체 형태로 굳어 있어 뿌리가 흡수하지 못하던 인산염을 녹여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넷째, 이스트가 활동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 입자 사이사이에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뿌리는 물도 필요하지만 숨을 쉴 산소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기 구멍 덕분에 뿌리는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잔뿌리를 뻗어나갈 물리적인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스트가 분비하는 다당류 성분이 흙 입자들을 부드럽게 결합시켜 흙의 구조를 개선하고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이스트 물을 어떻게 만들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비율과 온도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섭씨 30도에서 35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 1리터를 준비합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이스트 미생물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반대로 40도가 넘으면 미생물이 열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온도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 준비되었으면 활성 건조 이스트 1티스푼과 흰 설탕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설탕은 식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막 깨어난 이스트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위한 최초의 에너지원, 즉 도시락 역할을 합니다.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잘 저어 녹여주세요. 쇠숟가락은 미생물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섞은 뒤 실온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만히 두면 수면 위로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고 구수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깨어나 흙 속으로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잎이 다 찢어지고 뿌리가 반쯤 썩어 버려지기 직전이었던 몬스테라를 가져온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썩은 뿌리를 과감히 잘라내고 새 흙에 옮겨 심은 뒤 오직 이 이스트 물만 흠뻑 부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거의 포기했던 그 몬스테라의 줄기에서 굵고 힘찬 새로운 뿌리가 뚫고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잎도 다시 윤기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흙 속 환경 개선의 기적입니다. 단순한 화학 비료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생태계 복원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식물 관리가 한 단계 더 완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약상자 안에 잠들어 있는 아스피린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한 알 먹고 남겨두었던 그 흔한 알약이 식물에게는 놀라운 회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게 코팅된 장용성 아스피린이 아니라 물에 잘 녹는 코팅되지 않은 일반 흰색 아스피린 100mg짜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효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쯤에서 솔직하게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스피린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밝은 호르몬이라고 설명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과장 없이 정확한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은 밝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진짜 밝은 호르몬은 옥신 계열의 인돌부티르산이라는 별개의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아스피린은 식물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의 진짜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살리실산은 식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 분비하는 천연 면역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은 식물 전체의 면역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2024년 국제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살리실산은 식물의 전신 획득 저항성, 즉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신호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식물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 덕분에 아스피린을 처리한 식물은 흙 속의 유해균류와 세균의 공격을 훨씬 강하게 견뎌내고 상처 입은 뿌리 조직을 빠르게 재생시킵니다. 또한 낮은 농도에서 살리실산은 세포 안의 당분을 축적시켜 식물이 회복에 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름 장마철처럼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탄저병 같은 곰팡이 질병에도 훨씬 강한 저항력을 갖게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오히려 식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정 농도보다 10배만 높아져도 뿌리 세포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물 1리터에 아스피린 한 알입니다. 이 비율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팅되지 않은 아스피린 하나를 종이에 싸서 단단한 물체로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물 1리터에 넣고 가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용액을 분갈이 직후 화분 흙에 천천히 부어주거나 분무기로 잎 뒷면에 직접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 흡수된 살리실산은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 잎을 더 두껍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매년 봄 베란다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 일반 물 대신 이 아스피린 희석액을 한 컵씩 부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화분의 토마토보다 뿌리 내림이 일주일 이상 빠르고 장마철 탄저병에도 훨씬 강하게 버티며 훨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매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트 물과 아스피린 물 중에서 어떤 것을 언제 써야 할까요? 정답은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심은 첫날에는 아스피린 물을 부어주어 상처 입은 뿌리를 소독하고 면역력을 즉각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흙이 마르고 두 번째 물을 줄 시기가 되었을 때 이스트 용액을 부어주어 폭발적인 미생물 활동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교차로 사용하면 아스피린이 면역의 방패가 되고 이스트가 성장의 엔진이 되어 어떤 외부 스트레스에도 끄떡없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단, 화분에서 키우는 난초류에는 이스트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산세베리아나 제트제트 플랜트처럼 건조를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아스피린 용액도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물마다 체질이 다르듯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비법 중에는 이 두 가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 비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원예 채널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전문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트와 아스피린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면 여러분의 식물 관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버드나무 물입니다. 버드나무 물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한국과 전 세계의 전문 원예가들이 오래전부터 비밀스럽게 사용해온 천연 밝은 촉진제입니다. 버드나무의 어린 가지에는 두 가지 강력한 물질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살리실산으로 식물의 면역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물질입니다. 바로 인돌부티르산이라는 천연 밝은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원에서 비싸게 팔리는 밝은제의 핵심 성분과 정확히 같은 물질입니다. 아스피린에는 살리실산만 있지만 버드나무 물에는 면역 물질과 밝은 호르몬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버드나무 물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봄철 새순이 막 돋아나는 버드나무의 어린 가지를 20개에서 30개 정도 잘라주세요. 길이는 약 10cm,
가장 끝부분의 연한 초록 가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가지들을 따뜻한 물 1리터에 담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대로 두면 물이 연한 황금빛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이 인돌부티르산과 살리실산이 물속으로 충분히 녹아나온 신호입니다. 버드나무는 한국 어느 도시에서든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 각 지역의 하천 산책로나 근린공원 주변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에서 4월 사이 봄에 새순이 터져나오는 시기의 가지가 인돌부티르산 함량이 1년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흙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물의 평생을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동반자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균근균이라는 공생곰팡이입니다. 곰팡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균근균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 종 중에서 90% 이상이 자연 상태에서 이 균근균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균근균의 균사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20배나 가늘지만 흙 속 깊은 곳까지 뻗어나가며 뿌리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수분과 인,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빨아들여 식물에게 전달해줍니다. 덕분에 식물이 뿌리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범위보다 최소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넓은 영역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물은 그 대가로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의 20에서 30%를 균근균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상호 협력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살균된 배양토에는 이 소중한 균근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트와 아스피린 혼합 용액을 흙에 부어주면 척박했던 흙 속 환경이 약산성으로 개선되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지면서 흙 속에 소량 남아있던 균근균의 포자가 자극을 받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균근균이 뿌리의 자리를 잡고 나면 여러분은 며칠 물주기를 잊어버려도 식물이 시들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놀라운 생존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흙을 화분에서 꺼냈을 때 뿌리 주변으로 하얗고 가는 실처럼 생긴 것들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균근균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병든 것이 아니니 놀라지 마십시오. 한편 우리가 수돗물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흙이 서서히 알칼리성으로 변해가는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한국 대도시의 수돗물 산성도는 대략 6.5에서 8.5 사이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실내 관엽식물이 좋아하는 흙의 산성도는 5.5에서 6.5 사이입니다. 수돗물을 계속 주다 보면 물속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흙 속에 쌓이면서 흙이 점점 알칼리성으로 굳어갑니다. 그 증거가 화분 흙 표면에 나타나는 하얀 소금 결정입니다. 알칼리성 흙에서는 철분, 아연, 망간 같은 필수 미량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고체 상태로 굳어버려 뿌리가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노랗게 뜨면서 잎맥만 초록으로 남는 증상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흙이 알칼리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이스트 발효액이나 아스피린 용액을 한번 흠뻑 부어주면 약산성 성분이 굳어있던 흙의 산성도를 적정 수준으로 되돌려 잠겨있던 영양분이 다시 풀려나오게 됩니다. 며칠 만에 잎이 다시 짙은 녹색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돗물의 클로라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을 24시간 이상 받아두시거나 물 10리터에 비타민C 가루 4분의 1티스푼을 녹여주시면 클로라민이 즉각 중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법들을 삽목, 즉 가지를 잘라 번식시킬 때 활용하는 고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기를 잘라 물에 꽂아두면 뿌리가 나오기 전에 잘린 부분이 물러지며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른 줄기의 끝부분을 아스피린을 연하게 녹인 물에 약 1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흙이나 물에 꽂아보십시오. 살리실산이 절단면의 세균 번식을 차단하는 천연 소독제 역할을 하고 세포 분열을 자극하여 상처 치유 조직인 켈러스가 빠르게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스피린 물 대신 버드나무 물을 사용하면 살리실산과 인돌부티르산이 동시에 작용하여 뿌리가 나오는 속도와 잔뿌리의 풍성함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비싼 밝은제가 전혀 부럽지 않은 결과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한국의 사계절에 맞추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봄철 3월에서 5월 사이는 1년 중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황금 시기입니다. 식물의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이스트물과 아스피린 용액을 모두 활용하여 분갈이를 진행하시면 새순이 터져나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도 이 시기에 새순이 가장 풍성하게 돋아나므로 버드나무 물을 만들기에도 최적의 계절입니다. 여름철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이스트물 사용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흙의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유기물이 들어가면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 열이 발생하고 그 열기로 뿌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신 6월부터 7월 사이 장마철에는 아스피린 희석액을 연하게 타서 잎에 분무해 주시면 탄저병과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에 훨씬 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가을철 9월에서 10월 사이는 봄 다음으로 좋은 두 번째 황금 시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며 지친 뿌리에 이스트물을 한 번 더 공급해주면 다가오는 겨울을 버텨낼 체력과 에너지를 흙 속에 단단히 비축하게 됩니다. 겨울철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어떤 자극제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식물은 이 시기에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아끼는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억지로 활력제를 주면 오히려 소화 불량처럼 뿌리에 부담이 쌓여 봄이 와도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물을 키우다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스트물을 준 뒤 며칠이 지나 흙 표면에 하얀 솜털 같은 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흙을 뒤집어 엎거나 살균제를 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스트와 흙 속 유기물이 만나 활발하게 발효되면서 생겨난 건강한 유익균의 균사입니다. 깊은 숲속 낙엽 아래 흙이 하얗게 균사로 덮여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흙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니 나무 젓가락으로 살짝 흙을 뒤적여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분갈이 후 3일이 지나도 잎이 계속 처져 있다면 먼저 뿌리가 썩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뿌리가 건강한 흰색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식물이 새 집에 적응하는 데는 저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잎이 노랗게 뜨면서 잎맥만 초록으로 남는다면 흙이 알칼리화된 신호이니 이스트물이나 아스피린 용액을 한번 흠뻑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왜 아픈지, 흙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이스트 한 봉지와 설탕, 그리고 약상자 속 아스피린 한 알, 여기에 봄철 공원에서 꺾어온 버드나무, 가지 몇 개가 여러분의 베란다를 살아 숨쉬는 작은 정글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식물을 잘 키운다는 것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화학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연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관심의 차이입니다. 식물은 잎이 없지만 잎의 처짐과 뿌리의 색깔과 흙의 냄새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된 오늘,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식물 집사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다음번 분갈이 때는 반드시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비법을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며칠 뒤 하늘을 향해 빳빳하게 서는 잎사귀와 새순을 보며 느끼는 그 감동은 직접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식물을 키우면서 사용해 보셨던 민간 비법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나 반대로 완전히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시골농부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초록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